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172만 3천 명이었습니다. 통계청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로 특히 20대의 경우 전달 대비 20.6%가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지도 일을 하지도 않는 니트족이 늘어나면서 치명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매 정부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거듭될 뿐 정작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후순위로 밀려온 결과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또는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체감 취업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취직 실패가 반복되면서 청년들이 집안에서만 소일을 하고 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조 팀장 주변은 어때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강남 출신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정쩡한 회사에 갈 바에는 정말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있었긴 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저희 학교 취업센터에서 전화를 해요. 취업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나마 매칭이 될 만한 괜찮은 애면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가 대충 요런 회사인데 자리가 있다. 할 거냐고 하면은 부모님이 전화 받는 경우에는 정말 실제 있었던 교수님이 했었던 얘기인데 아니 내가 이 딸 키우는데 든 돈이 얼만데 그 돈 받을 바에 안 한다. 우리 집 잘 사는데 뭐하러.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분처럼 정말 힘들게 살아서 취업이 안 되고 자격증 따는 돈도 많이 드니까 방구석에 이제 처박히고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있죠. 보통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우리 불쌍한 취준생들은 아무래도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겠네요. 훨씬 많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해서 다 힘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긴 한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옹호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만 소일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취업의 감도 떨어질 것이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퇴행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위축돼 버리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신적인 퇴행 상태. 이제 이것이 이제 반복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기에 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방금. 네. 얘기했던 것처럼 니트족은 일하기가 싫어서 놀고 먹는 젊은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한다 너희들이.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기성세대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든지 예외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잘 사는 집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진짜 쟤는 놀고 먹고 싶어서 놀고 먹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듯 대다수는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기성세대가 니트족은 놀고 먹고 싶어하는 청년이다에 동의하지 않죠. 저 당연히. 제가 봐도 저도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을 다 만나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의식적으로 청년인 대표로서 참 많은 청년들의 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청년 자체들도 상당히 많은 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대다수 분들이 노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좋아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놀게 된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본인들이 정말 이 노는 게 너무 좋아 본인이 이걸 즐긴다? 저는 그게 2014년도에 일본에서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죠. 니트족을 즐겨라. 오히려 이런 걸 즐기면 어떻겠느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나처럼 니트족이 되라.
뭐 이런 류의 뭐 책들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웃나라 일본 얘기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체감하기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놀고 있는 거를 즐긴다?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즐기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게 1년 넘어가면 과연 정말로 즐길까요? 그러니까요. 취업을 졸업하고 나서 당장 안 돼도 놀 수 있잖아요. 대학교도 벗어났겠다. 취업 준비하기 전에 잠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1년 이상 넘어가면 정말 그건 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해 보면서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에 있을 때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년 정도를 만약에 취직을 못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은 오히려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봐요. 바로 취직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예를 들면 나이 30이 넘어서까지 취직을 못하게 될 경우엔 그 사회의 위험 요소, 뭐 우범화 될 수도 있고, 네. 상당히 그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니트족이란 부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즐겨서 난 정말 이게 좋아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오히려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상황은 오히려 이 니트족이라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대한민국 M세대들은 절대로 일본에 있는 뭐 M세대들처럼 난 이 니트가 좋아, 이거 즐길래, 그런 어떤 소시민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싶거나 활동하고 싶은데 그 안 된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응어리가 좀 있다고 봐요. 네. 뭐 앞에 있는 조팀장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성세대 의견들이 틀리다, 뭐 일하기 위해서 놀고 싶은 젊은이가 정말 니트족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일을 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이 경제적인 환경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 보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니트족 중에 4천만 원 이하 가구 자녀 비율은 26%인데 8천만 원 이하는 17%, 그리고 8천만 원 이상은 14%예요. 갈수록 줄어요. 뭐 소득이 늘수록, 가정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니트족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희가 어렸을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이 오히려 일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집이 좀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이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 이런 명목으로 집에서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다든지.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집이 좀 잘 사는 집일수록 일을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집일수록 오히려 놀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게 실업이죠. 말하자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죠. 뭐 공부도 그렇고, 사실 돈이 있어야 네.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서울대 간 친구들, 서울대는 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사립이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등록금이 비싸니까. 특히 연대 같은 경우가 진짜 비싼데 그런 데 간 학생들이, 정말 못 사는 학생들이 드물다 하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갈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기업 입장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알고 지낸 케이스가 아니면 그럼 저도 모르게 학교를 볼 것 같은데 이미 그 학교를 가기 위해 그분은 집안 기틀이 잡혀져 있는 집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요즘은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이 말한다해서 말씀드렸듯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기도 해서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썼던 개천에서 욕난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성공을 해서 사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자기가 국밥집 아들이면서 국밥 아줌마 욕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한 건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회도 좀 약간 금수저라든지 은수저, 또는 동수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참, 뭐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뭐 이런 사례들, 뭐 취업이 실패해서 집안에서만 소일하고 있고,
뭐 기성세대들이 니트 쪽들은 다 일하기 싫어하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뭐 이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냥 손만 대면 취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야 취직이 되는 시대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들어가야 되고, 뭐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직업학교를 가서 다음에 취업 단계를 가려고 직업학교를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취업 멘토링을 했지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멘토링을 받은 게 아니라 직업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멘토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야, 지금 청년들은 취업으로 가기 위한 길이 상당히 멀구나. 그리고 그 길 사이사이에 필요한 교육기관들이 또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교육기관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버틸 만큼의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생활비는 결국은 누가 대주냐? 결국은 부모가 대줘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그걸 못 대줄 경우에는 결국은 이분들은 그 취업으로 가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막혀버리는. 기본적인 생활비 문제부터 실제로 대기업엔 낙하산도 많으니까 예. 그런 모든 게 이 통계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대기업으로 가기 위한 길에서는 부모의 경제력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어떤 뭐 머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이런 취업의 길을 버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경쟁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자녀이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하면 부잣집 자녀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었고, 그들과 정정당당히 경쟁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대한민국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었기에 우리는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식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면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개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지체되면 더 큰 파국만 있을 뿐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오늘의 틱톡이었습니다.